오늘의 마지막 시간 6차 시입니다. 자, 이제 우리 6차 시 때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과학방법론과 자연과학방법론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6차 시의 내용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30, 31, 32, 33 요 4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 더 알아보기에 관련된 내용이 무려 2페이지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과학적 탐구 절차, 그 다음에 사회현상을 인식하는 태도,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제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충분하게 우리가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30쪽 하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요 내용을 먼저 다룬 다음에 우리가 31, 33페이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공통점입니다. 자,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방법론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이나 또는 자연 현상을 가지고 연구 또는 실험 같은 것들을 할 때 정해진 방법과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체계적인 진행을 해야 우리가 맨 앞에서 배웠듯이 과학적 지식을 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우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고 자연 현상과 다른 뭔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 과학을 우리가 연구를 할 때에는 자연과학 방법론과 같이 일정한 절차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수해서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과학적 탐구 절차를 따라야 된다. 즉, 요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회 과학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런 지식들이 무엇에 지나지 않느냐? 상식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을 앞에서 배워왔는데 이러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우리가 객관성이라는 것을 담보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실험 또는 그러한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겠죠. 두 번째,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현상을 연구한다. 관찰 가능하다.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가능한. 즉,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실증주의에서 우리가 건너온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증주의에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 이성에 부합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연구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추상적인 것,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것, 또는 형이상, 그 다음에 추상적, 이제 등등등 이런 것들 있죠. 뭐 초자연적 이런 성격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현상. 근데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인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이제 모양새 이런 것들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쵸? 마찬가지로 자연현상에서도 보여지는 자연현상에 관련돼서 연구하듯 사회현상 역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는 또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하자라는 겁니다. 범위를 지금 정해놓은 거예요. 범위에 대한 내용이야, 이것은. 연구 범위. 자, 세 번째입니다. 일반적인 법칙의 발견과 이론의 정립으로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자, 자연과학 방법론에서요, 일반적인 법칙의 발견과 이론의 정립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어떤 하나의 보여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이론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찰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경험적 일반화의 과정을 거쳐 이론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 방법을 통해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식을 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 보는 현상이든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이 지식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회현상이라는 것도 역시 가설 이런 것들을 정해서 수없이 관찰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일반화로 하여서 이론화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회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고자 해요. 예. 그래서 가령 우리가 어떠한 왜 이런 옛날 제국주의에 일어났던 사회 질환론이라는 것이 왜 생겨나는 것인가 또는 왜 제국주의에서 식민지를 왜 넓히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때 또는 뭐 문맹률이라는 걸 관련해서 문맹률이 왜 우리나라에서 문맹률이 왜 적어지는 것이고 다른 나라 같은 데는 왜 문맹률이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 이제 이러한 그런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법칙이라든지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이것을 어떤 현상에 빗대어서 또는 어떠한 개념에 의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곤란해진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언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정해진 언어들을 사용을 해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리해진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30쪽의 내용에서 우리가 표시해야 될 것은 두 번째 문단의 첫째,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예. 우리가 임의대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방법과 도구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실험이 반복될수록 결과가 같게 나오지 않겠죠.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 사회현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진 도구와 정해진 방법과 규칙대로 실행을 해야 그래도 근사치의 값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사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과학적 탐구 절차를 기본적으로는 따라갑니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로 다음 단락이죠.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거나 관찰할 수 없는 영적, 주술적, 초자연적 현상.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뭐 신의 그런 기적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이. 예. 그런 것들은 배척한다. 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규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회도 그렇다. 대신 정확하고 정밀한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고자 한다. 관찰이 가능해야 되고 자료가 수집을 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사실 우리가 뭐 하겠어요. 사회현상이든 자연현상이든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게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점이 드러난다. 세 번째, 각각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법칙의 발견과 이론의 정립으로 현상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한 과학적 탐구 절차에 의해서 구축된 일반적인 법칙이라든지 또는 그런 이론 법칙들이 모아져서 이론이 형성이 되었던 그 이론 기존의 이론을 그것을 이용하여서 사회 현상이나 자연 현상 같은 것들을 설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공통된 개념이라든지 공통된 그런 이론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회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 방법론들의 그러한 유사성을 지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진에 보시면요, 기온의 영하로 떨어지면 반드시 물이 언다는 자연현상이 있고요. 가격이 오르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요량이 늘어나기도 한다라는 사회현상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지 이 자료 수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과학 탐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현상의 특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은 사회학 성립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자, 콩트에서 시작한 실증주의. 자, 지금 실증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나 오늘날 이런 입장에서 사회현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렇다면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첫째, 자연현상은 그 외부에서만 관찰이 가능하고 설명될 수 있는 반면, 자, 지금 자연현상과 그 다음에 사회현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자연현상은 외부의 관찰이 가능해요. 외부 관찰이 가능하다. 그냥 일단 직관적으로 그냥 써볼게요. 설명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관찰도 가능하고 이 외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우리가 분석에 성공만 한다면 설명이 가능하다. 반면에 사회현상은 내부에서 관찰이 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관찰이나 설명이 가능한 개념이 아니고 내부에서 관찰을 한다는 거죠. 내부에서. 그리고 얘는 외부에서 관찰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현상이 일어나는 집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어때요? 그 사회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가령 한국과 중국이 만약에 싸운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자, 우리가 한국인이나 또는 중국인이 되지 않고서는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내부에 들어가서도 100%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서 외부 관찰이나 설명만 가지고 이 사회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자연현상이라고 한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태풍. 자, 태풍이 어떻게 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직접 태풍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태풍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고기압이 어쩌고저쩌고, 저기압이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대기가 이동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초토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밖에서 우리가 충분히 관찰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한 영역이란 말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몰가치적인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 신념 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자, 볼게요. 요것도 자, 적어드려야죠. 이렇게. 자, 자연현상이라는 것은요, 몰가치적이다. 가치가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엇인가 뜻을 둔다든지 어떠한 의미를 둔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죄송해요. 제가 좀 이렇게 할게요.
근데 사회현상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의지나 가치, 그 다음에 신념 등이 담겨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연현상은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란 말이죠.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현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현상을 직접 겪는 집단에서 우리가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밖에서 그들만의 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고 할 때는 이 사회현상을 규명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들 안에서 나의 그런 사람들의 의지나 또는 그 사람들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신념으로 이 사회현상을 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을 해내지 못한다면 역시 사회현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든지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그에 반면에 자연현상은 정말 직관적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던 그것대로 연구를 하고 그것대로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를 하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인 성격을 지닌다라는 거죠. 예, 충분히 제가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됐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돌려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째 볼게요. 자연 현상들 사이의 관계는 인과적이고 기계적이다. 자, 인과적이고 기계적이다. 그러니까 인과적이라고 하는 말과 기계적이라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의 카오스 이론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비 효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원인이 어디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뭐 미국에서는 뭐 태풍이 분다든지 또는 이 기계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어떠한 필연적인 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사회현상은 볼게요. 사회현상들 사이의 관계는 가치와 목적이 있단다. 역시 인간 또는 집단의 가치와 이 행위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와 목적이 다르다고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면은 똑같은 사회현상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현상의 결과를 결정짓는 것에는 그 원인만으로 규정을 짓는 게 아니라 그 원인과 이 사회현상과 관련된 그 집단의 가치 또는 개인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서 이 사회현상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자연현상은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디 뭐 고기압이 어떻게 해서 부니까 어디가 태풍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정해놓는다면 그 가설이 웬만하면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규정이 된 것이 맞다면. 이해하셨어요? 근데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다? 아까 그 사회에서 또는 그 현상과 직결되는 집단 또는 사회 개인에서 나타나는 가치와 목적이 여기에 개입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저하고의 수업이 굉장히 재밌어질 수도 있고 저하고의 수업이 또 굉장히 재미없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그냥 제가 수업이랑 한번 빗대봤어요. 비유해봤어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분명한 자연현상은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나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자, 아까 보세요. 의지, 가치, 신념, 목적, 그 다음에 그 사회현상의 직접적인 원인, 그러니까 다양한 요인이죠.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다양한 요인이죠. 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의 개연성과 경향성을 지닌다. 자, 개연성과 경향성을 지닌다. 어떠 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보이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네? 그러면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러이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러이러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안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이러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존재한다. 만약에 잘 나타날 것 같다. 그러면 확률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현상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인뿐만 아니라 그 집단의 의지, 가치, 신념, 목적,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에서 정확한 예측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러이러할 가능성이나 이러이러할 확률이나 또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게 30쪽 하단에 대한 내용인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볼 32쪽에 대한 내용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과학 방법론과 자연과학 방법론의 차이점이에요. 첫 번째, 특수성이고 반복하기가 어려워요. 자, 반복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가령 제가 좀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으로 제가 전쟁이라는 것을 예시를 든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A라는 나라와 B 나라의 이런 전쟁 관련되어서 뭔가 이렇게 사회현상을 분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여러 번 해야 명확한 무엇이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반복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했어요. 좋은 방법은 아닌 건 맞는데, 우리가 눈에 확 띄는 방법이기는 하죠. 예. 죄송해요. 그렇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전쟁으로 대표되는 어떠한 사회현상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같은 집단이 필요한데, 이전과 같은 집단 또는 가장 유사한 집단이 필요한데, 그러한 집단을 모으는 것도 힘들 뿐더러 그런 집단이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당연히 결과가 어떻겠어요?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한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강조가 되는 것이지, 현상 그 자체 해가지고 뭔가 결과가 똑같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연구자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받아.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는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 사회현상을 분석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회현상이 비춰지는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는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제 임의로 성차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이게 제가 절대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은 가치관이 뭐냐면은, 여성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받아야 된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성차별은 물론 여성들의 인권이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할게요. 근데 B라는 사람은 내 가치관에서는 지금 충분히 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그래서 충분히 평등하며 이제 더 이상 여자의 권리를 더 늘리는 것에는 좀 회의적인 가치관의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B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성차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성차별은 없다라고 규정했죠. 끝났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것을 가지고 이 연구자가 어떻게 어떠한 가치 판단을 가지고 이 실험에 임하느냐 또는 이 현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연구 활동이라는 것은 대상과 그 현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연구 수업이에요. 우리 교과서에도 연구 수업이라는 그 예시가 있는데, 자, 쉽게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연구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그냥 대충 검은 바지에 그냥 흰 티를 입고 수염을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알 수가 없고 막 코를 휘비적 하면서 책을 보면서 대충 읽고 자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얘기하던 선생님이 갑자기 그 정장을 빼입고 그 다음에 머리도 막 왁스 칠해가지고 막 어떻게 떡을 져가지고 올백 샥 하고 그쵸? 되게 부담스러운 얼굴이야 그지? 거기다가 갑자기 생전하지도 않았던 PPT를 띄워놓으면서 오늘의 주제 쓰고 그쵸? 학습 목적 이런 거 쓰고 목표 쓰고 그쵸?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상냥하게 대답하죠. 코 휘비적 안 하고 굉장히 매너 있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무슨 EBS 어설프게 따라하는 것 같은데 아유 저 선생님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맞죠? 들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랬는데. 자, 그래서 이 연구 수업을 예시로 들었을 때 연구 활동, 즉 연구자가 어떤 그런 이제 연구자의 그런 가치 판단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어떻게 하려는지 그리고 그 대상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오늘 저 선생님 잘 보여야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손을 막 평소에 안 들던 애들, 그리고 평소에 막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께서 다 어떠세요? 갑자기 막 허리를 찌르고, 그쵸? 막 다리를 찌르고, 막 손을 찔러가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잠에서 안 자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왜? 잤다가는 다음 시간에 작살 나니까. 그쵸? 아무튼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이 사회 과학 방법론이라는 거 하는 이 특수성이 뭐냐면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도 강조되고 연구자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받지만 이 연구자가 연구 활동하는 것 자체가요 연구 대상과 그 결과에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연구 수업이라는 거지.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그 말이구나라고 캐치하시기만 하면은 완벽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이점이라고 해서 PPT에 올려놓은 내용은 전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사회, 과학, 방법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연과학 방법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회과학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교과서로 돌아와서 32쪽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의 첫째 볼게요. 사회과학 방법론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편적인 법칙을 정립하기가 어렵다. 보편적인 법칙을 정립하기 어렵죠. 자,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A는 B고 B는 C면 A는 C다 라는 이런 하나의 그런 법칙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사회에 이걸 그대로 적용시켰을 때 뭐 A라는 사람이 B를 때렸다. B라는 사람은 C를 때렸기 때문에 A는 C를 때릴 것이다 라는 그런 사회 현상을 우리가 반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반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사회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반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회과학 방법론에서 추구하는 법칙은 뭐하다? 확률적이고 개연적이며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개연적이다. 이러한 일로 일어날 수는 있을 거야. 또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사회과학 방법론은 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뿐 아니라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연구 방법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인과적으로도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지만 인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가령 우리가 역사만 가지고 볼게요. 자,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그럼 훈민정음을 만든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 어리석은 백성,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는 모습에 마음을 아파해서 훈민정음을 만들게 되었다 라는 하나의 인과율로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가령 2차 세계대전에서 왜 히틀러는 왜 전쟁을 수행하였는가? 그렇게 했을 때 원인을 그저 하나 우리 독일의 생활권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했다, 이게 여러분들 납득이 하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히틀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다,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반드시 원인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역사적 사실만으로 봐서도 꼭 이 A라는 왕이 이렇게 했어야 했나? 라고 납득이 안 갈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 그렇잖아요. 한국사도 그러는데 하물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인과율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모든 것을 인과율로 설명한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연과학 방법론에서는 중요한 자료 수집 방법인 실험법의 경우 사회과학 방법론에서는 제한적으로 활용되며 감정이입이나 직관적 통찰과 같은 이해의 방법이 중요하게 활용된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방법론에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관찰, 그쵸? 시선 아니에요. 관찰, 경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하지만 사회 현상은 그것만 가지고는 알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셋째, 사회과학 방법론은 연구자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받기 쉽다. 자연과학 연구는 연구자가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왜? 우리의 직관을 가지고, 그리고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객관화시키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회과학 연구의 대상인 사회현상은 의미나 가치의 결합물이므로, 아까 얘기했죠. 여기 앞에서 의미나 가치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연구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자, 넷째,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맥락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된다? 그들이 어떤 신념, 어떤 의미,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연구자의 연구활동이 연구 대상과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 이건 지금 연구 수업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부분을 생략을 할게요. 자, 32쪽 하단부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자, 자연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과 사회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사회과학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자, 첫 번째, 자연과학 연구 대상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이다. 그래서 조작과 실험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이 주어져야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령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빨아먹도록 해서 구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구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비구름을 만들도록 하는 요인을 제공해 주면 얘가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비교적 결과를 내기가 용이해요. 그런데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구자 자신과 같은 인간이므로 독립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제 성격이 소심하다, 어쩐다 이렇게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능동적인 친구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취적인 친구들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하고 성향도 다를 뿐더러 개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능동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과학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인간의 대상으로 인위적 조작을 통한 실험을 한다든지 인권적 차원에서 어떠한 고의적 영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뭘 어떻게 인위적인 무엇을 가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강요를 한다든지 뭐는 수동적인 행위를 하도록 원인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를 연구해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연과학에서는 주로 관련 이론 모델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연구를 진행하지만 과학사회에서는 이론적 가설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나 흔히 관찰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면서 그걸 그대로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너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싸워봐, 때려봐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한 줄 뛰어넘어서 하지만 볼게요. 하지만 사회과학에서 도달한 결론의 대부분은 부분적 또는 조건부적인 일반화에 지나지 않다. 아까도 얘기했죠. 결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건을 잡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것을 실행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우리 인간은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요렇게 우리가 32쪽도 봤고요. 이제 죄송하지만 앞으로 넘어와서 과학적 탐구 절차 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 부분은요 제가 중간고사나 또는 훗날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를 만약에 보게 된다. 둘 중에 지금 시험을 몇 번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2번을 보게 된다면은 아마 요 내용은 중간고사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기말고사 한 번만 봐도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이 내용은 아마 기말고사에서 문제로 내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과학적 탐구 절차입니다. 절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한 2개, 3개만 살살살 바꿔 놓으면은 예, 여러분들 무조건 틀리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문제 제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야,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있네?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문헌고찰이라고 한다는 것은 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본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루어진 해당 분야의 연구 이론을 살펴보면서 연구 문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가설 설정에 의한 근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론을 바탕으로 내가 가설을 설정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미리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문들도 있을 것이고 보고서도 있을 것이고 서적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미리 내가 문제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먼저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설을 설정하는 겁니다. 연구에 따라서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양적 연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설정한다. 자, 양적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양적 연구가 뭔지를 좀 알게 될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좀 지나갈게요.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문헌고찰을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나 이론을 검토하고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을 분석한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무작정 내가 가설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요게 이렇게 나타나게 될까? 라면 가설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 없이 또는 이전에 있었던 이론적 바탕 없이 가설을 설정한다는 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 설계 볼게요.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 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과 절차를 짜놔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적 탐구 절차,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 과학적 탐구 절차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연 과학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와 규칙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연구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구 설계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료 수집할 때에는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앙케이트 조사, 설문지, 문답법,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구나. 가령 yes, no 한다든지 아니면 1, 2, 3, 4, 5 단계로 나누어서 1에 많이 있고 5에 적게 있고 3에 좀 있네 이런 식으로 통해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향을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결국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결과를 내놓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예전에 연구에선 요런 연구가 있었는데 요 연구에서 나는 이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요런 방법을 사용을 할 것이고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료를 수집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요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한 편의 보고서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연구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문제, 방법 절차, 결과 해석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즉 문제 제기부터 결과 평가까지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쭉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내가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이게 보고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감정적이고 과장된 수식어로 표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리고 뭔가 복잡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쓰셔야 돼요. 간결하고 솔직하게 그 다음에 사실대로 기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읽기 쉬워야 돼요. 보고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좀 간결하게 써야 사람들이 얘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훗날 대학교 가셔서든 아니면은 직장에 가셔서든 보고서라는 걸 작성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눈에 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군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문체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 예, 이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알아보기 33쪽 볼게요. 자, 총체적 태도, 개방적 태도, 통찰적 태도, 가치중립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자, 요거 역시 5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5가지가 나오네? 그러면 역시 요것도 우리가 문제 만들기 아주 쉽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총체적 태도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보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개방적 태도. 복합적인 요소, 그리고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것이요, 예?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개방적인 태도로 현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통찰적 태도 보면 우리가 하나의 편협적인 내용을 본다든지 그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통찰이라고 해서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안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까지 꿰뚫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꿰뚫어 보는 태도. 그 다음에 가치 중립. 물론 사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가치 중립적 태도를 가지기가 매우 힘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 역시 인간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에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대주의적 태도인데 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해야지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절대주의적이라든지 또는 이건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 라는 개념보다는 얘는 이러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얘는 저러저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상대주의적 태도를 갖지 못한다면 사실 위에 있는 가치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옳고 나는 틀려라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치 중립이 아니에요. 가치가 개입이 되는 그런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33쪽의 내용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 차시별 과제를 제가 안내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오늘 사회과학 방법론과 자연과학 방법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요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단, 제가 양이 너무 많아질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과학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사회과학 방법론에 대해서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교과서 요약하듯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을 쓰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4차 시, 5차 시, 6차 시, 차시별 과제를 다 내드렸지만 오늘 내드리는 과제물 하나같이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를 꼭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뺏겨도 아는 친구들이 뺏기는 거하고요. 모르는 친구들이 그냥 긁어오는 거하고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그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저는 사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과제물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4, 5, 6 차시별 과제물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업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복기하시면서 한번 본인의 언어로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4차시, 5차시, 6차시 수업을 모두 마무리를 짓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처음에 제가 올려드렸던 연구계획서를 통해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저희 요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질문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 작성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최대한 알아보고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족한 수업 언제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나 과제물을 성실하게 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게 되면은 꼭 웃으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50분 수업 3번 듣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드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언제나 제가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다음 주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보는 날이 다음 주 금요일이니까 그 다음 주 금요일 지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어떤 형태로든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6차시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